귀향길에 우연히 서동을 만난 선화공주. 결국 적국의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고 백제로 향합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어 서동의 집에 도착한 선화공주의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그 희망찬란한 왕실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던 이 선화공주에겐 너무 가난한 거예요. 허름하기 짝이 없는 서동의 집을 본 겁니다. 잠시 후에 선화공주는요 결심을 한 듯 야, 자신의 짐 속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이건 금입니다. 오. 제가 준 이 금을 팔면 살림살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화공주가 꺼낸 금! 그 금을 보고 서동이 한 말은 무엇일까요? 본인이 이게 금인지 모르고 네. 엄청 캐놨던 거야. 어. 서동이. 오. 대박. 이런 거는 많다고. 대박. 정답! 잠깐만. 근데 실제로요, 교수님, 이 서동이 살던 이 지역이 예. 금 많잖아요. 예. 사실은 지금 그 무대가 된 곳이 지금 전라북도 익산 지역인데요. 거기 원래 옛 지명이 금마였어요. 그 금자 쓰는 금마. 엄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익산에 왕국유적 발굴을 한 20년 전에 할 때 제가 우연히 갔다가 공방터를 발굴하는데 요만한 공간인데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흙을 채를 쳐가지고 쌓았더니 금 가루가 금 조각이 한 움큼이 나왔어요. 금을 만들던 공방에 그냥 그 부스러기로 떨어져서 그냥 버린 거예요. 버린 게 그 정도였어요. 우와. 근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동네 뒷산에 금이 널려 있다고? 서동이 선화공주를 그 황금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선화공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진짜 금이 있음을 확인한 선화공주, 서동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천하의 지극한 보물입니다. 금을 부모님이 계신 궁전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신라로 금을 보내자는 선화공주의 이야기에 서동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좋다고 했습니다. 오. 가장 큰 마음은 이제 자기가 이상한 소문도 퍼뜨렸고 얘를 궁궐에서 쫓겨나게 만들었고 그게 나의 욕심으로 사실 일어난 일이니까 살짝 미안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금이. 이 많은 양의 금을 대체 어떻게 안전하게 신라까지 보내느냐가 문제겠죠. 진짜 어떻게 보내냐? 자, 이 걱정하는 선화공주를 향해 서동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튿날 아침 신라의 궁궐이 발칵 뒤집힙니다. 아니 어디에선가 산더미 같은 황금이 날라와가지고요 궁궐마당에 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다름 아닌 선화공주와 서동이 보낸 어마어마한 금이었습니다. 야, 자, 그런데 선화공주와 서동은 대체 어떻게 하룻밤 만에 백제에서 신라까지 금을 보낼 수 있었을까? 진짜 그러니까 이거 그 어떻게 키 같은 것도 보냈지? 없을 텐데 옛날에. 공주는 편지를 써서 금과 함께 사자사, 절 이름이에요. 사자사 앞에 가져다 놓았다. 지명법사는 신통한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신라 궁중으로 보내어 두었다. 선화공주와 서동이 하룻밤 만에 금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름 아닌 이 용화산 사자사에 있는 스님 지명법사의 신통한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사실 서동에게 선화공주의 존재를 알려준 사람도 지명법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 지명법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신라에서 파견한 저기 스파이? 아까 스님들이 스파이 역할도 많이 했다고 그랬죠. 스파이라고 이번에? 거기에 선화도 같이 일익을 담당한 야, 잠깐 이거 아니. 네, 아니 근데 이게 하나의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면은 그 선화공주는 금이 있는 걸 알고 접근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 가능성이 있는데요? 서동이 이용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역설적으로 아까 서동도 또 스파이 복장을 그러니까 저 네. 중으로 승려로 변장을 하고 갔던 것도 보면 서로 역공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와 소름. 이후 두 사람의 이야기는 평탄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남편 호동 왕자에게 자명고각을 부수시오. 이 특명을 받게 된 낙랑공주. 낙랑공주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호동 왕자의 편지를 받고 고심을 거듭하던 어느 날 낙랑공주는요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무기고로 향했겠죠. 커다란 자명고 앞에 선 낙랑공주. 낙랑공주는 날카로운 칼을 자명고의 면 위에 가져다 댔을 겁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낙랑공주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반추해 보면 더 큰 그림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낙랑국은 고구려의 복속이 될 텐데 전쟁을 해서 서로 싸우고 수많은 희생이 있기 전에 그냥 이걸 파괴해버리면 전쟁 없이 물론 항복은 하겠지만 희생 없이 복속되는 것도 큰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자기도 자연스럽게 이제 고구려의 왕자의 부인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낙랑공주는 곧 호동 왕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겠죠. 당신의 뜻대로 자명고각을 부쉈습니다. 자, 이 호동을 통해 낙랑국의 보물 자명고각이 부서졌다는 소식을 접한 고구려군의 다음 행동은 낙랑국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틈을 타 낙랑국을 공격합니다. 성 아래에 고구려 병사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뒤에야 아니 자명고와 자명각이 어찌 울리지 않았단 말이냐. 그로부터 얼마 뒤 낙랑왕 최리는 자명고각을 부순 이가 다름 아닌 자신의 딸이란 절망적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전세는 고구려의 기울 대로 기운 상황,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결국 낙랑왕 최리는 고구려에 항복합니다. 최리가 이끌던 낙랑국이 결국 패망한 겁니다. 호동 왕자의 계획대로 낙랑국 정복에 성공한 상황. 하지만 호동 왕자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겠죠. 조국을 배신하고 자신을 기꺼이 도와준 낙랑공주에게 고마운 마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랬었을까요? 이 전투 상황이 수습되자마자 호동 왕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곧장 자신의 아내 낙랑공주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낙랑공주를 발견한 호동 왕자의 다리가 털썩 풀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호동 왕자의 아내 낙랑공주가 죽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왜요? 왜요? 고구려군이 쳐들어와서 낙랑국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그때 네. 낙랑공주 그 앞에는요 분노에 찬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바로 낙랑공주의 아버지이자 낙랑국의 왕 최리였습니다.
사랑받는 딸에서 이제는 나라를 망하게 한 죄인이 되어 아버지 앞에 선 낙랑공주. 결국 분노에 찬 아버지의 칼에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왕자 호동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부여계통의 갈사국 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왕권에 접근할 수 있는 순위에서 좀 멀어져 있던 거죠. 특히 그 호동이 활동할 그 시점에 원비에 아들이 태어나요. 해우가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공을 세워야 될 것에 대한 간절함이 결국은 그 사랑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야망과 목적을 염두에 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호동 왕자가 왕위 계승권에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낙랑국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름답기만 할 것 같았던 낙랑공주와 호동 왕자의 사랑 이야기 뒤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과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낙랑국의 보물 자명고각을 부수라고 명령하고 또 낙랑국을 공격한 건 정말 이 호동 왕자의 온전한 의지였을까요? 낙랑공주를 사랑한 호동 왕자의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낙랑을 멸망시키고자 마침내 혼인을 정하여 그 딸을 맞이하여 아들의 처로 삼고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 병장기를 파괴하게 하였다. 호동 왕자의 결혼 그리고 낙랑국의 보물 자명고각을 파괴하게 한 배후에는 다름 아닌 호동 왕자의 아버지 대무신왕의 사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이나 상황을 보면은 당시 호동의 나이가 갓 10대 중후반, 그러니까 요즘 중고생 그 수준 정도밖에 안 된 거니까 그 연령대에 저런 거대한 계획과 책략을 세워서 한다라는 건 호동이 주도한다는 것, 자기 정치적 야망으로 한다는 건 현실이 좀 떨어지겠다. 결국은 괜히 대무신왕이 아니에요. 전쟁의 신, 책략의 신. 호동 왕자는 그저 아버지 대무신왕의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러브 스토리의 결말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으로 진평왕의 마음을 되돌리고 신라 왕실의 인정까지 받게 된 서동과 선화공주. 자, 그 이후에 두 사람의 삶은 어땠을지 영상을 통해서 서동과 선화공주의 삶을 한번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해백제국의 황제폐와 신라국의 선화공주께서 부부의 연으로 맺어졌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바입니다. 말을 캐던 아이 서동은요 후대에 이렇게 불립니다. 무왕. 막 키우다가 팔아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서동이 도대체 어떻게 백제의 무왕이 될 수 있었을까? 자, 이 서동의 갑작스러운 지구에는요 숨겨진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거 뭐야? 느낌이 오십니까? 아니, 네. 앞에 왕들이 그렇지. 뭐 바로 다 죽었어요. 그렇죠. 혜왕과 법왕은 각각 재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돌연사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선왕들이 연달아 죽으면서 당연히 후계자 문제가 떠오르게 되었죠. 네. 자, 그런데 시골에서 말을 캐던 한미한 서동의 정체, 다름 아닌 백제 왕족의 혈통이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용과 관계하여 장을 낳고 어릴 때 이름을 서동이라고 하였다. 근데 교수님, 그런 왕족이 왜 말을 캐면서
금이 금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맞아요. 근데 아주 비슷한 예가 하나 있어서 혹시 조선시대에 강화도령 설정 절정 알죠? 그 강화도령이 그야말로 왕손이었는데 말 그대로 안동김씨 세력에 의해서 다 축출돼 가지고 강화도의 무지랭이로 크다가 맞아요. 왕의 적당한 후계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왕이 된 거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조 시기에 내부에 아주 극심한 정치적 변란이 있거나 아니면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백제 귀족 세력 중에 가장 강력한 집단이 찾은 게 바로 막해던 금도 잘 몰랐던 이 어린 친구가 아니었을까. 자, 그렇게 이 서동이 무왕으로 즉위하고 약 3년이 지난 602년 8월 왕비가 된 선화 부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폐하,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동맹은 결렬이옵니다. 황후를 폐위시켜야 하옵니다. 주치하라. 자, 이 적대국의 왕과 공주의 결혼, 그 끝은 예정된 것이었을까요? 무왕은요, 신라에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정말 크고 작은 전투를 벌입니다. 무왕 재위 기간 신라와 전쟁을 벌인 횟수는요, 무려 14번이나 돼요. 물론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선화공주와 서동의 결혼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뛰어넘어 쓰러져가는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그 계획을 과감하게 실천해 나간 왕이었던 것이죠. 덕분에 백제는요, 이 무왕 때 다시 한번 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엔 묵묵히 무왕을 지지하는 선화공주, 선화부인이 있었겠죠. 이 무왕도 가족이고 신라도 내 그죠. 가족이니까 그 누구도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누구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니까 그 14번의 전쟁 동안에 저는 선화공주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맞아요. 아마 선화공주는 이제는 백제의 왕비로서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던 게 아닐까. 남편 무왕이 주변 국가로의 정복 전쟁과 왕권 강화 정책으로 백제의 부국 강병 꿈을 차근차근 이뤄 나가고 있었던 이때 백제의 왕비가 된 선화 부인이 무왕에게 간곡하게 요청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에 큰 못가에 이르니 미륵삼존이 못 가운데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올렸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모름지기 이곳에 큰 절을 지어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은 그것을 허락했다. 절 이름을 미륵사라고 하였다. 선화 부인의 간곡한 부탁을 들은 무왕은요, 금을 신라로 보내자고 했을 때처럼 뭐 기꺼이 좋다. 늘 예스맨이네요. 예스맨이다 진짜. 네, 잘해주시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2009년 미륵사 석탑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랄 유물이 발견이 돼요. 바로 미륵사의 창건 배경을 적어 놓은 미륵사 금제 사리봉안기, 그 기록이 그 탑 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와 너무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몇 년 뒤에. 그렇죠. 궁금해요. 엄청난 거죠. 네. 그런데 이 유물로 인해서 국경과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했던 서동과 선화 공주의 로맨스에 와장창 금이 가버립니다. 그 미륵사의 창건 배경을 적은 미륵사 금제 사리봉안기에 선화 부인의 이름이 아니고요, 다른 왕후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자, 미륵사를 창건하는데 힘을 쓴 여인의 이름, 백제 왕후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이다. 당시 백제에는요 8개의 큰 귀족 가문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으뜸 가문이 사택씨였습니다. 사택씨. 사택이 이게 성이에요. 성. 사택씨. 그러니까 무왕이 당시 제일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귀족 세력 사택씨와 손을 잡았고 그 집안의 여인을 왕비로 지금 맞이했다는 거예요. 뭐 혼란에 빠지셨는데 근데 이제 전후 사정으로 삼국유사 기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전후 사정이 맞는 게 또 많으니까.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이 2개가 있고 가운데 목탑에서 총 3개의 탑이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게 맨 마지막에 완성된 거라서 그 전에 약 30년 가까이 사찰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발원해서 만든 분은 선화공주가 맞으신데 그 사이에 돌아가시고 2번째 왕후가 되신 분이 저 사택적덕이 아니실까라는 정도로 지금 약간 유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역사서에 적힌 선화공주가 했던 선택은 분명 백제라는 나라를 더 부흥하게 만드는 데도 일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선화라는 이름을 정확히 담기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비극적 죽음을 맞은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러브스토리. 자, 낙랑국을 정복하며 큰 공을 세운 호동왕자. 자, 이후 고구려에서 호동왕자의 입지는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완전 이제 위상이 높아졌겠죠. 높아지죠. 호동왕자는요 부여계통 갈사국 출신의 둘째 왕비 아들이라는 신분한계를 극복하고 고구려의 강력한 후계자로 떠오릅니다. 자신의 부인 낙랑공주의 죽음을 딛고 올라선 그런 영광된 자리가 되겠죠. 네. 그런데 얼마 뒤 호동왕자를 향해 대모신왕이 노발대발 화를 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대체 무슨 일이 또 벌어진 걸까요? 대모신왕이 화가 난 이유, 바로 첫째 왕비에게 기막힌 말을 대모신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 호동이 저를 예로서 대하지 않으니 아마 저에게 음란한 짓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야. 지금 호동 왕자가 감히 왕의 여자를, 그것도 아버지의 아내인 첫째 왕비를, 어찌 보면 자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는데 넘봤다는 거예요. 우리 저치다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불안감을 느낀 첫째 왕비가 호동 왕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음모를 꾸며낸 거였습니다. 사랑을 무기 삼아 낙랑공주를 죽음으로 내몰고 권력을 얻게 된 호동 왕자. 이번에는 정반대로 첫째 왕비의 정치 공작에 당하게 된 겁니다. 첫째 왕비의 이야기를 들은 대모신왕은 호동을 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말만 듣고요. 바로? 아야. 아버지가 자신을 벌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호동 왕자. 변명을 하게 되면 어머니의 악함을 드러내게 되어 대왕께 걱정을 끼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니 자식된 도리로서 이를 어찌 효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왕비는 아버지의 아내, 즉 호동 왕자에겐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첫째 왕비의 죄를 드러내는 게 오히려 불효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왕비의 모함에 홀로 괴로워하던 호동 왕자는 얼마 뒤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대왕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장차 죄를 주려고 하였다. 곧 칼 위에 엎어져 죽었다. 이미 그 정치적인 판세가 그 자기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고 잘못하면 반역,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순간 결국은 저와 같은 선택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